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며느리가 제 머리를 숟가락으로 툭툭 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또 깜빡하셨어요? 이러다 치매 오시는 거 아니에요? 그 순간 저는 세상에서 가장 초라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온 제가 한순간에 치매 걸린 늙은이로 전락했습니다. 그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는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요. 며느리의 모욕과 욕심 앞에서 한 어머니가 자신의 존엄과 인생을 어떻게 지켜냈는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나이 들었다고 약해졌다고 누구도 우리를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저의 경험이 여러분께 작은 용기와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사연 시작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남편이 병으로 세상을 떠난 날, 저는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슬픔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어린 아들이 있었기에 눈물을 닦고 다시 일어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아이만은 굶기지 않게 하리라는 다짐 하나로 저는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이른 새벽이면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손에 굳은 살이 박이도록 떡을 빚고 장터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떡이 김을 모락모락 피울 때면 저는 일부러 큰 소리로 손님을 불렀습니다. 따끈한 시루떡 나왔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시장 아주머니들이 이 집 떡은 참 쫀득하다며 웃으실 때마다 저는 그 웃음에 힘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장사란 게 마음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비 내리는 날에는 떡이 축축해져서 팔리지 않았고 겨울에는 손이 얼어붙어 떡을 써는 것도 버거웠습니다. 한 번은 소매치기를 당해 하루치벌이를 모두 잃고 집에 돌아온 적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아들이 엄마, 저는 밥만 먹어도 괜찮아요. 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저는 다시 힘을 내어 일어섰습니다. 장사로 남은 떡은 동네 아주머니들께 나누어 드리기도 했습니다. 이웃집 할머니, 오늘 떡 좀 드셔보세요. 내일은 더 맛있게 만들어 올게요. 그렇게 인심을 나누다 보니 이웃들의 인정에 힘이 났고 다음 날도 새벽부터 다시 시장으로 나갈 수 있었습니다. 떡 장사로 모은 돈이 조금씩 모이자 저는 계란 장사에도 도전했습니다. 달걀 한 판을 들고 시장 골목을 오가며 오늘은 신선한 달걀이에요. 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다 한 번은 달걀을 모두 깨뜨려 버리고 길가에 주저앉아 울기도 했습니다. 그때 지나가던 아주머니가 다음에 잘 되면 되지, 울지 말아요. 하며 1,000원짜리 한 장을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그 따뜻함이 제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아들은 착한 아이였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엄마 오늘도 떡 잘 팔았어요? 라고 묻곤 했습니다. 저는 그럼 우리 아들 덕분에 다 팔았지 하며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들이 친구 집에 다녀온 후 엄마, 우리 집엔 왜 아빠가 없어요? 라고 조심스럽게 물으면 저는 꾹 참고 아빠는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단다. 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다 보니 어느새 저도 모르게 집 한 채와 작은 밭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보잘것없는 집과 땅이었지만 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습니다. 그 집과 땅에는 제 땀과 눈물, 그리고 아들을 위한 간절한 바람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늘 생각했습니다. 이 집과 땅은 아들을 위한 울타리다. 내 평생의 자부심이다. 아들이 제 곁에 있는 한 저는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있더라도 저는 아들을 위해서라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할 용기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결혼한 뒤 처음으로 사돈 어른들을 집에 초대하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며칠 전부터 사돈 앞에서 부족함이 없어야 한다는 생각에
더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하고 집안을 구석구석 청소하였습니다. 며느리에게도 사돈 오시는 날이니 내가 조금만 더 신경 써서 도와주면 좋겠다고 조심스럽게 부탁드렸습니다. 며느리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지만 내내 냉랭한 표정이었습니다. 드디어 사돈 어른들이 도착하셨습니다. 저는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현관에서 밝게 인사드렸습니다.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지요. 사돈 어른은 집이 참 아늑하네요. 음식 냄새도 맛있고요. 라며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 한마디에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식탁에는 제가 정성껏 만든 음식들이 가득 올려졌습니다. 모두 둘러앉아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사돈 어른께 밥을 더 퍼드리고 국도 챙겨드리며 이렇게 한자리에 모이니 참 든든합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돈 어른도 며느리가 음식 준비를 잘했네요. 라고 며느리를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며느리가 갑자기 제 쪽으로 숟가락을 들고 다가오더니 밥풀이 붙은 숟가락으로 제 머리를 툭 치며 말했습니다. 시어머니, 또 밥풀 흘리셨어요? 사돈 어른 앞에서는 좀 체면을 지켜주세요. 순간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고 식탁 위의 공기가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사돈 어른의 미소가 사라지고 아들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얼굴이 화끈거리고 너무나도 수치스러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미안하다. 내가 부주의했구나. 라고 말할 뿐이었습니다. 식사가 끝난 뒤 사돈 어른이 조용히 제게 다가오셔서 괜찮으세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너무 솔직해서 탈이에요. 라고 위로해 주셨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남았습니다. 평생을 아들 하나 바라보며 살아왔고 그 아들이 장가가는 날을 손꼽아 기다렸건만 사돈 앞에서 저렇게 모욕을 당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나서도 그날의 기억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시장에 나가도 동네 아주머니들과 인사를 나눌 때도 왠지 모르게 주눅이 들었습니다. 내가 정말 창피한 사람인가, 며느리가 말한 것처럼 부족한가 하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대로 무너질 수 없다. 아들과 가족을 위해서라도 더 당당하게 살아야 한다. 저는 그날의 모욕을 가슴 깊이 새기며 언젠가 이 서러움이 풀릴 날이 오리라는 희망을 품고 하루를 버텼습니다. 며느리는 결혼 전부터 저를 그리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결혼 후에도 며느리는 저에게 늘 차갑게 대했습니다. 집안일을 하다 보면 어머니, 요즘 누가 시장에서 흥정하고 다녀요? 그런 거 좀 창피하지 않으세요?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저는 그저 웃으며 시장에 가면 신선한 채소도 사고 이웃들과 인사도 하니 좋지 않니? 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한숨을 쉬며 저는 그런 거 별로예요. 어머니는 너무 촌스러우세요. 라며 대화의 끝을 잘랐습니다. 심지어 손님이 찾아오는 날이면 며느리는 일부러 큰 소리로 우리 어머니는 요즘 것도 잘 모르세요. 옛날 방식만 고집하시거든요.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저는 속상하고 서러웠지만 아들과 가족이 불편해질까봐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넘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며느리의 태도는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저는 점점 집안에서 눈치를 보게 되었고 며느리는 저의 옷차림이나 말투, 생활 습관까지 하나하나 트집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아직도 헌옷 입으세요? 손님들 오시면 좀 단정하게 입으시면 좋겠어요. 라는 말에 저는 괜히 옷장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가 친구를 집에 데려와 거실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방 안에서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너희 시어머니는 어때? 우리 시어머니? 촌스러워 죽겠어. 맨날 시장이나 다니고 옷도 헝겊만 입으시고 집도 옛날 집이라 좀 창피해. 그래도 집이랑 땅 있으시다며? 그럼 나중에 다 너희 거 아니야? 글쎄, 아직 시어머니가 꽉 쥐고 있으시니까. 근데 요즘 자꾸 깜빡깜빡 하시더라. 곧 내 차례가 올지도 몰라. 그 대화를 듣는 순간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제야 며느리가 저를 무시하고 창피해했던 이유가 단순히 세대 차이나 생활, 습관 때문만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며느리의 진짜 관심은 제가 평생 피땀 흘려 모은 집과 땅, 바로 그 재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 아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이 뭔지, 앞으로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걱정과 불안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코 흔들리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내가 평생 고생하며 일군 이 집과 땅, 절대 쉽게 넘겨주지 않겠다고. 며느리의 진짜 속셈을 알게 된 뒤로 저는 더욱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중요한 서류와 장부는 평소보다 더 깊숙이 숨겨두고 집안일도 한 번 더 확인하며 챙겼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한 일상이 이어지는 듯 보였지만 집안의 공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들이 퇴근한 뒤 거실에서 며느리와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며 무심코 그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여보, 요즘 어머님이 자꾸 깜빡깜빡 하시는 것 같지 않아? 아까도 약 봉지를 어디에 뒀는지 몰라서 한참을 찾으셨어. 그럴 수도 있지. 엄마도 나이가 있으시니까. 아니야, 점점 심해지는 것 같아. 혹시 치매가 시작된 거 아니야? 그런 분이 집이나 땅 같은 큰 재산을 계속 관리하는 건 위험하다고 생각해. 우리 가족을 위해서라도 미리 대비해야 하지 않을까?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며느리가 이제는 아들까지 설득해 저를 치매 환자로 몰아가려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동안의 무시와 멸시가 이제는 더 큰 계략의 시작이라는 생각에 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며느리는 저에게 직접 말을 걸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약속도 자주 잊으시고 물건도 잘 못 찾으시잖아요. 혹시 건강에 이상이 있는 건 아니세요? 요즘은 치매도 빨리 오니까 미리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억울하고 속상한 마음을 꾹 눌러 나는 아직 정신 멀쩡하다. 내가 걱정할 일 없다. 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포기하지 않고 아들에게도 계속해서 제 건망증을 강조했습니다. 며느리는 점점 더 집요해졌습니다. 이제는 저의 작은 실수 하나하나를 과장해서 아들에게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오늘도 약 봉지를 못 찾으셨어요. 아버지 제사도 깜빡하셨고 약속도 잊어버리셨어요. 저는 억울해서 내가 분명히 어제 준비해 두었는데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는 한숨을 쉬며 이제 정말 심각한 거 아니에요? 라고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어느 날은 며느리가 일부러 약 봉지를 다른 방에 숨겨두고는 저에게 어머니, 약 드실 시간이에요라고 말했습니다. 약을 찾으려 해도 당연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그 모습을 아들에게 보여주며 이제 정말 위험한 거 아니에요? 중요한 물건도 제대로 못 챙기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아들은 점점 근심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며칠 뒤 며느리는 손님 앞에서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시어머니가 요즘 자꾸 물건을 잃어버리세요. 혹시 치매 초기 아니신지 걱정이에요. 동네 아주머니들도 저를 만날 때마다
요즘 건강 괜찮으시죠?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저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서러움이 쌓여만 갔습니다. 이제는 집안에서도 동네에서도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저는 억울함에 밤마다 베개를 적셨습니다. 평생을 꼼꼼하게 살림을 해왔고 중요한 일은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었는데 며느리의 계략에 휘말려 점점 주변 사람들의 신뢰를 잃어가는 제 자신이 한없이 초라해졌습니다. 며느리의 거짓과 조작이 점점 심해질수록 저는 가족 중 누구보다도 손자의 눈빛이 가장 신경 쓰였습니다. 손자는 항상 저를 따라다니며 할머니, 오늘은 뭐 하세요? 라며 밝게 물어보곤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손자가 방 안으로 들어와 조용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일부러 물건을 숨겼어요. 그리고 할머니가 못 찾으니까 아빠한테 할머니가 나쁘다고 했어요. 그 맑고 어린 목소리에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저는 손자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손자 고맙다. 할머니는 내가 있어서 정말 힘이 난다. 손자는 제 품에 안겨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 역시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이만은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이 저를 버티게 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손자의 눈을 보며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손자는 종종 제게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나는 할머니가 나쁜 사람 아니란 거 알아요. 엄마가 뭐라고 해도 나는 할머니 편이에요. 저는 그 말에 다시 힘을 내어 하루하루를 견뎠습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것 같은 세상에서도 손자의 순수한 믿음만은 저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었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는 아들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니 상태가 심각해요. 병원에 꼭 모시고 가야 해요. 치매가 아니면 다행이지만 이대로 두면 우리 가족이 다 힘들어질 거예요. 아들은 며칠을 망설이다가 저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건강을 위해서 검사 한번 받아보는 게 어때요? 저는 속상했지만 아들의 걱정이 느껴져 그래, 가보자. 고 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며느리는 간호사에게 크게 말했습니다. 우리 시어머니가 요즘 기억을 너무 많이 잃으세요. 가족 모두 힘들어하고 있어요. 저는 조용히 진료실에 들어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차분하게 물으셨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아세요? 손자 이름은 무엇인가요? 저는 또박또박 대답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여러 가지 검사를 진행하신 뒤 진지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연세에 맞는 약간의 건망증은 있지만 치매로 진단할 증상은 없습니다. 생활에도 큰 불편이 없으시고 인지 기능도 또렷하십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며느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아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고 저는 속으로 드디어 진실이 드러났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그래도 일상생활에서 자주 깜빡하시는 건 위험하지 않나요? 혹시 더 정밀 검사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의사 선생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족분들이 오히려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머님께 스트레스를 주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며느리는 불만이 가득한 얼굴로 병원은 잠깐이니까 그렇죠. 집에서는 다르다니까요.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더는 며느리의 말에 흔들리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날 밤 손자가 제 방에 와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머니, 병원에서 괜찮다고 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할머니가 멋지다고 생각해요. 저는 손자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병원에서 치매가 아니라는 진단을 받고 돌아온 뒤에도
집안의 공기는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며느리는 병원에서는 잠깐이라 괜찮아 보일 수 있다며 집에서는 여전히 제가 위험하다고 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들은 저와 며느리 사이에서 점점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아들이 조용히 제 방에 들어와 말했습니다. 엄마, 혹시라도 몸이 안 좋거나 기억이 잘 안 나는 일이 있으면 꼭 말해줘요. 요즘 들어 엄마가 자꾸 피곤해 보이고 며느리가 걱정이 많아서 그래요. 저는 억울한 마음을 꾹 눌러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아직 정신 멀쩡하다. 내가 걱정할 일 없다. 하지만 아들은 예전처럼 환하게 웃지 못하고 어딘가 불안한 표정으로 방을 나갔습니다. 며느리는 집안 곳곳에서 저의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를 꼬집으며 아들에게 계속해서 제 건망증을 강조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밥에 소금을 2번 넣으신 것 같아요. 요즘 약속도 자주 잊으시고 손자 숙제도 깜빡하셨잖아요. 저는 점점 입을 닫고 말수가 적어졌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며느리는 저의 행동을 의심스럽게 해석했고 아들은 그런 며느리의 말에 점점 더 흔들리는 듯 보였습니다. 하루는 며느리가 아들에게 진지하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가 재산 관리하는 게 정말 괜찮을까요? 혹시라도 실수하시면 우리 가족 모두 곤란해져요. 미리 대비해야 해요. 저는 방 안에서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제는 아들까지 내 편이 아니게 되는 건가라는 불안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들을 위해 평생을 바쳐 살아왔는데 이제는 아들마저 저를 의심의 눈빛으로 바라본다는 사실이 무엇보다 괴로웠습니다. 내가 정말로 잘못한 게 있나? 아니면 내가 나이 들어서 예전 같지 않은 걸까? 스스로를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나는 내 정신이 온전하다. 며느리의 말에 흔들리지 말자. 언젠가는 아들도 진실을 알게 될 것이다. 저는 매일매일 더욱 꼼꼼하게 행동했습니다. 중요한 서류는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장부도 꼼꼼히 적었습니다. 작은 실수조차 며느리에게 빌미가 되지 않도록 신경을 곤두세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믿었던 아들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며 저는 말할 수 없는 슬픔과 외로움에 사로잡혔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시선마저 흔들리고 집안의 공기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저는 하루하루를 눈치로 버텨야 했고 며느리는 점점 더 대담하게 저를 몰아붙였습니다. 그런 어느 날 뜻밖의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는 바로 사돈 어른이셨습니다. 어머니, 요즘은 별일 없으시죠? 저는 짧게 안부를 나누고 전화를 끊으려 했지만 사돈 어른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으셨습니다. 사실 지난번 집에 갔을 때 며느리가 어머니께 너무 심하게 구는 걸 봤어요. 그때는 그냥 젊은 사람 기분이 안 좋았나 보다 넘겼는데 요즘 들어서도 자꾸 마음에 걸리네요. 혹시 무슨 일 있으신 건가요? 저는 잠시 침묵하다가 별일 없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바쁘고 예민하잖아요. 라고 둘러댔습니다. 그러자 사돈 어른은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딸을 잘 알지요. 그런데 요즘 딸이 너무 욕심을 부리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 식탁에서 어머니께 면박을 주는 걸 보고 저도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혹시라도 어머니 힘든 일 있으시면 저에게 꼭 말씀하세요. 제가 본 것도 있으니 필요하다면 도울 수 있습니다. 사돈 어른의 진심 어린 말에 저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가 내 억울함을 알아준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사돈 어른은 종종 짧은 안부 전화를 주셨습니다. 저는 늘 잘 지내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대답했지만 마음 한편이 든든해졌습니다. 며느리는 사돈 어른이 저와 연락한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요즘 들어 더 노골적으로 저를 압박했습니다. 어머니, 지난번에 또 약속을 잊으셨더라고요. 이런 일이 반복되면 우리 가족이 다 곤란해져요. 이제는 정말 재산 관리도 힘드신 거 아니에요? 저는 더 이상 며느리의 말에 쉽게 상처받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사돈 어른의 믿음과 손자의 순수함, 그리고 언젠가 아들이 진실을 알게 되리라는 희망이 저를 지탱해 주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 누군가 내 억울함과 슬픔을 이해해주고 있다는 사실이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사돈 어른의 위로에 힘을 얻었지만 며느리의 태도는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이제는 눈치조차 주지 않고 대놓고 저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들이 퇴근하고 집이 잠시 조용해진 틈을 타 며느리가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문을 닫고 다가온 며느리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땅 문서하고 집 문서 저한테 맡기시면 서로 편할 거예요. 어머니가 요즘 자꾸 깜빡깜빡 하시니까 혹시라도 문제 생기면 우리 가족이 다 곤란해져요. 저는 며느리의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동안 며느리가 저를 치매로 몰아가고 실수 하나하나를 꼬투리 잡았던 이유가 분명해졌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평생 피땀 흘려 산 이 집과 땅이 얼마나 소중한지 너는 모른다. 내가 아직 정신 멀쩡하고 관리할 능력도 있으니 그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자 며느리는 얼굴을 찡그리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니, 요즘 동네에도 소문이 돌고 있어요. 어머니가 치매라서 재산 관리도 제대로 못 하신다고요. 그런 소문이 더 퍼지면 땅도 집도 다 문제 생길 수 있어요. 저도 더 이상은 못 참겠어요. 좋은 말로 할 때 저한테 맡기세요. 아니면 저도 방법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 순간 제 안에서 오래 참아온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집과 땅을 내가 이렇게 쉽게 넘보는구나. 내가 아무리 나를 치매 환자로 몰아가도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내 재산은 내가 관리한다. 그리고 내가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모두가 알게 될 날이 올 것이다. 며느리는 당황한 표정으로 방을 나갔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향한 압박을 멈추지 않던 어느 날 손자가 학교에서 돌아오자마자 저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할머니, 이거 아빠한테 보여주세요. 손자는 작은 손으로 삐뚤빼뚤하게 쓴 편지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우리 엄마는 할머니를 자주 혼내요. 나는 무섭습니다. 할머니가 울 때마다 나도 울고 싶어요. 나는 할머니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엄마가 자꾸 할머니가 이상하다고 말하지만 나는 할머니가 멀쩡하다는 걸 알아요. 나는 엄마가 할머니한테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편지를 읽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져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동안 아이가 얼마나 마음을 졸였는지 그리고 저를 얼마나 지켜주고 싶었는지 느껴졌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어 손자는 아빠에게 조심스럽게 편지를 건넸습니다. 아들은 무심코 편지를 펼쳤다가 곧 굳은 얼굴로 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갈수록 아들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식탁에 앉아있던 며느리도 그 모습을 보고 불안한 눈빛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들은 조용히 저를 바라보다가 물었습니다. 엄마, 이게 사실이에요? 손자가 이렇게까지 쓸 정도로 집에서 힘드셨던 거예요? 저는 잠시 머뭇거리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자는 진짜예요. 엄마가 할머니한테 못되게 굴었어요. 라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순간 며느리는 애가 뭘 잘 몰라서 그래요. 그냥 오해한 거예요. 라며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더 이상 며느리의 말을 곧이곧대로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동안 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그동안 엄마가 힘들어 하신다는 생각은 해본 적 있어? 손자까지 이런 글을 쓸 정도면 우리 가족이 뭔가 잘못된 거 아니야? 며느리는 당황해서 말문이 막혔고 저는 눈물을 꾹 참으며 아들 앞에서 더는 약해지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날 밤 아들은 제 방을 찾아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그동안 미안했어요. 내가 너무 며느리 말만 듣고 엄마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어요. 앞으로는 엄마 말씀도 더 잘 듣고 우리 가족이 다시 예전처럼 화목해지도록 노력할게요. 저는 아들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내 아들이라서 나는 항상 든든하다. 우리 손자도 우리 가족도 반드시 다시 웃을 날이 올 거다. 손자가 쓴 작은 편지 한 장이 멀어져 가던 가족의 마음을 다시금 묶어주었습니다. 나는 끝까지 내 가족을 지켜낼 것이다라고. 손자의 편지로 가족의 분위기가 달라진 뒤 저는 더 이상 며느리의 눈치를 보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들은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전과 달라졌고 며느리 역시 예전처럼 당당하게 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교묘하게 저의 실수나 건망증을 찾으려 애썼습니다. 저는 이제 당하기만 할 수 없다는 생각에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이제는 내 방식대로 맞서야 한다. 저는 일부러 평소와 다르게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증거를 잡으려 할 때마다 오히려 침착하게 되물었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또 약을 못 찾으셨어요. 이러다 큰일 나겠어요. 저는 태연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약을 어디에 뒀는지 알고 있으면 좀 알려줄래? 내가 자주 약 봉지를 옮겨 놓으니까 내가 헷갈릴 때가 많다. 며느리는 순간 당황한 표정으로 저요? 저는 그런 적 없어요. 라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아들은 그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았습니다. 며칠 뒤 며느리가 또 어머니, 오늘은 밥에 소금을 2번 넣으셨네요. 라고 말하자 저는 일부러 정말 나는 소금 1번만 넣은 것 같은데 혹시 내가 몰래 더 넣은 건 아니니? 라고 되물었습니다. 며느리는 깜짝 놀라 제가요? 왜 제가 그런 걸 하고 변명했지만 아들은 점점 며느리의 말에 의심을 품는 듯 보였습니다. 저는 작은 수첩을 마련해 집안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꼼꼼하게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무슨 반찬을 만들었는지, 약은 언제 어디에 두었는지, 손자가 어떤 말을 했는지까지 빠짐없이 적었습니다. 아들이 엄마 수첩에 무얼 그리 열심히 적으세요? 라고 물으면 저는 혹시라도 또 내가 깜빡했다고 오해받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란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아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루는 며느리가 일부러 제 옷장에 있던 서류 봉투를 다른 방으로 옮겨놓고 아들에게 어머니가 땅 문서를 잃어버리신 것 같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내가 분명히 옷장에 넣어뒀는데 누가 옮긴 게 아니면 저절로 움직였겠니? 라고 말했습니다. 아들은 이번에는 며느리를 바라보며 혹시 당신이 본 적 있어? 라고 물었습니다. 며느리는 당황한 표정으로 아니, 나는 정말 몰라요. 라고 얼버무렸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에는 점점 불안과 초조함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처럼 저를 쉽게 몰아붙이지 못하고 오히려 아들의 눈치를 보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속으로 작은 승리를 느꼈습니다. 손자 역시 저의 편이 되어 주었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엄마가 약을 숨겼어요. 그런데 아빠가 엄마한테 왜 그랬냐고 물어봤어요. 집안의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봄바람이 부는 어느 날 집안에 다시 사돈 어른들이 모이는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날만큼은 저는 더 이상 숨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손자의 편지와 아들의 변화, 그리고 사돈 어른의 믿음이 저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식사가 시작되고 가족 모두가 둘러앉은 자리에서 저는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오늘 이렇게 가족이 한자리에 모인 김에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며느리가 저를 치매 환자로 몰아가며 일부러 제 물건을 숨기고 약 봉지를 감추어 놓고 저를 무능력한 사람으로 만들려 했던 일들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손자가 쓴 편지도 함께 내밀었습니다. 이 며느리는 저를 치매로 몰아 재산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손자도 증언할 수 있습니다. 순간 방 안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며느리는 당황한 얼굴로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저는 오히려 걱정이 돼서 그랬던 거예요. 라고 항변했지만 저는 단호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때 사돈 어른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지난번에 저희 딸이 어머니께 심하게 구는 걸 직접 보았습니다. 그때부터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지요. 오늘 어머님 말씀을 듣고 나니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입니다. 아들은 며느리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그동안 엄마를 치매 환자로 몰아가고 가족을 이간질한 게 사실이야? 내가 정말 그런 사람이었어? 며느리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저는 그냥 가족이 걱정돼서라고 변명했지만 아무도 더 이상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손자도 용기를 내어 아빠, 진짜예요. 엄마가 할머니 물건을 자꾸 숨겼어요. 저는 할머니가 아프지 않다는 걸 알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오랜만에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억눌려왔던 억울함과 분노가 눈물과 함께 흘러내렸습니다. 아들은 멍한 표정으로 며느리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해. 내가 우리 가족을 이렇게 만든 거 용서할 수 없어. 며느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방 안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지만 저의 마음은 오랜만에 편안해졌습니다. 가족이 다시 제 곁으로 돌아왔다는 위로가 저를 감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손자의 손을 꼭 잡고 속삭였습니다. 우리 손자 고맙다. 내가 아니었으면 할머니는 이겨내지 못했을 거야. 손자는 할머니가 내 가족이라서 나는 언제나 할머니 편이에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진실이 모두 밝혀진 후 집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며느리는 자신의 거짓과 욕심이 드러나자 방 안에 틀어박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며칠 동안 깊은 고민에 빠진 듯 보였습니다. 손자는 제 곁에 꼭 붙어 있으려 애썼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들은 가족 모두를 거실로 불렀습니다. 아들은 굳은 표정으로 며느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해야겠다. 내가 엄마에게 했던 행동, 가족을 속이고 이간질한 일 나는 더 이상 용서할 수 없다. 엄마가 평생 우리 가족을 위해 희생하신 걸 내가 누구보다 잘 안다. 그런데 내가 엄마를 치매 환자로 몰고 집과 땅을 탐내며 거짓말을 한 것, 그 모든 걸 더는 눈 감아줄 수 없다. 이제 내가 집을 떠나는 게 맞다. 며느리는 처음에는 눈물을 글썽이며 변명하려 했지만 더 이상 아무도 그녀를 감싸주지 않았습니다. 손자는 저를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이제 우리 집에 평화가 오겠죠? 저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 다시 웃을 수 있을 거야. 며느리는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사돈 앞에서 저를 무시하며 비웃던 그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관문 앞에 선 며느리는 잠시 뒤돌아보았지만 아들은 냉정한 표정으로 문을 열어주었고 저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문이 닫히고 집안에는 오랜만에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내쉬며 그동안 쌓였던 모든 슬픔과 억울함을 조금씩 내려놓았습니다. 손자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우리 다 같이 밥 먹어요. 저는 가족과 함께 따뜻한 저녁 식탁을 차렸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아들이 제 곁에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내가 너무 며느리 말만 믿고 엄마를 의심했어요.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엄마가 우리 가족의 중심이에요. 저는 아들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내 아들이라서 나는 모든 걸 이겨낼 수 있었단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평온한 마음으로 잠이 들었습니다. 거짓과 탐욕에 흔들렸던 시간은 끝났고 이제는 진실과 사랑이 집안에 다시 자리 잡았습니다. 저는 다시 가족의 품에서 내 삶의 자부심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음을 느꼈습니다. 이 이야기는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에서도 거짓과 욕심이 얼마나 큰 상처를 남길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스스로를 지키려는 용기와 누군가의 작은 진심이 모이면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고 사랑과 신뢰가 다시 가족을 하나로 묶어줍니다. 가족이란 서로를 믿고 지켜낼 때 비로소 진짜 의미를 갖게 됩니다. 상처와 오해로 흔들릴 때에도 진심과 용기를 잃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평온과 화해가 다시 찾아온다는 것을 이 이야기를 통해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의 사연 재미있게 보셨나요? 듣고 싶은 사연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